생활 속 법률 지식,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법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학 지식, 알쓸신법 법률사무소 제2 박주희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국감에서도 박수홍 씨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던데 국세청에서요. 박수홍 씨 사건 때문에 주목받는 그 법률안이 하나 있는데 조항 중에서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 일단 첫 번째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 횡령은 내가 한 거다. 아들이 한 게 아니다. 큰아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수홍 씨 아버지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부성인지 큰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친족 상도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친족 상도례라는 건 이제 가족 간의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지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박수홍 씨 아버지는 이제 박수홍 씨와 부자 관계잖아요. 네네. 부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횡령 사건을 저질러도 형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을 노리고 본인이 이제 횡령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친족 상도례의 정의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박 씨 그 아버지 주장대로 본인이 친형, 아까 큰아들 대신해서 횡령 혐의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박수홍 씨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횡령죄로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네. 그 혐의를 조금 분리해서 봐야 돼요. 혐의 중에 하나는 이제 박수홍 씨와 그 형이 같이 세운 기획사의 돈을 횡령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피해자는 기획사가 되는 거예요. 기획사의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피해자가 기획사가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혐의가 있냐면 박수홍 씨 개인의 계좌에서 29억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수홍 씨 아버지가 내가 돈을 인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박수홍 씨 아버지가 횡령을 이렇게 무단으로 인출했다라는 거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계좌를 관리를 했다거나 네. 인터넷 뱅킹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나 이런 거 같은 걸 관리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본인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친족 상도례, 말도 어렵네. 친족 상도례 이제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친족 간의 경제 범죄에 있어서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특례인데요.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제정 당시부터 들어왔던 게 바로 친족 상도례입니다. 오래됐군요. 네,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가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절도 같은 이제 경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면제하고요. 그 외의 범위에 있는 친족이 경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제 친고죄를 적용을 하는 건데 모든 경제 범죄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정도에만 적용이 되고 강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는 강도죄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부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손괴죄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1번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이렇게 하면 면제한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아들, 자식 간 그리고 남편, 그다음에 아내, 동거 친족은 이제 형, 자매 같으면 같이 살아야 된다. 살아는 경우. 개념인 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족 간에는 범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건지. 근데 이게 왜? 아니 생각해 보기에 집안일에 국가가 왜 개입해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 친족 상도례가 무슨 이유로 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형벌권은 가족 안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친족상돌의 유래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고대 로마법 때부터 있었던 이러한 법리입니다. 뭐 즉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이제 법원이 있는데 네. 이런 취지에서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 범죄 같은 경우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이 고대 로마법 규정이 유럽의 법률에 반영이 되고 그 유럽 법률이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 친족상돌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친족 같은 경우는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친족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일어났을 때는 가족 내부의 결정에 따라야지 국가가 함부로 관여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규정입니다. 고대 로마까지 올라가는군요. 자, 그럼 이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같이 사냐 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큰가 봐요. 네. 예. 그 직계혈족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뭐 할머니와 뭐 손자라든지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거랑 상관이 없이 형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동거친족, 그러니까 이어야지만 형이 면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친족의 가장 비근한 예는 이제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계 혈족인데 네. 반계 혈족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이라든지 누나나 뭐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았을 때 경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면제가 되는데 같이 살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친고죄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박송 씨 케이스는 뭐 친형이랑 같이 살지 않기 않으니까.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해야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같이 사냐 마냐 한 지붕 아래 있느냐 마냐도 지금 살펴봤고, 그러면 죄명이 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처벌되냐 마냐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 범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절도나 사기, 배임, 그리고 횡령, 그리고 공갈 정도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네. 폭행, 협박을 수반하는 강도죄 같은 경우는 불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 간에 라고 하더라도 강도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또 손괴죄처럼 물건을 뭔가 파손했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는 손괴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가 않아서 뭐 아버지의 물건을 부쉈다고 하더라도 제가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강도나 손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는다. 이 친족상, 그러니까 강도나 손괴는 가족 간에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수 거죠. 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강도는 뭐 이해가 안 돼. 손괴도. 네. 여러분들 뭐 가족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가 암에 걸렸다는 어머니에게 속아서 매달 병원비를 계속 보낸 딸의 사연이 있는데 결국은 암이 아니었던 거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낸 건데 사기죄 가능합니까? 네,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거짓말, 그러니까 기망행위를 해서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직계혈족이죠. 그러네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을 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이 형이 면제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나고 뭐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엄마를 고소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어렵고요. 근데 다만 민사와 형사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형사 부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서 형이 면제가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민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내가 줬던 돈을 다시 달라 이렇게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로는 안 되지만 민사로는 갈 수도 있다라. 아까 그 또 개념 중에서 부부 사이는 면제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친족상도례 적용이 돼서. 그러면은 남편 카드, 뭐 아내 카드 몰래 이렇게 뭐 횡령이라 해야 되나? 몰래 쓰다 걸리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아까 제가 박수홍 씨 사건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피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획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박수홍 씨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돈을 만약에 지갑에 있는 남편의 돈을 내가 그냥 함부로 꺼내 썼으면 이건 절도죄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형이 면제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ATM기에서 뭐 무단으로 인출을 했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법리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ATM을 관리하는 즉 은행의 의사에 반해서 돈을 가져간 거라고 그렇게 법리로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지고 ATM기에서 인출했을 때는 피해자를 은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편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범행의 피해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있는 돈 빼다 쓰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카드 갖다가 ATM 그러면 카드 그냥 긁는 것도요? 카드도 문제가 되죠. 긁는 것도 네, 어차피 네. 청구가 은행 통해서 계좌로 빠지니까 그렇게 그런 차이가 그래서 있군요. 괜찮다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좀 있는 게 네네. 처벌을 받지 않는 처벌을 거지 면하는 다 거.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죠. 네. 각박하네요. 자, 앞서 저 친족 상도례 이 조항이 만들어진 유래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박수홍 씨 사건 때문에라도 이런 의견이 요즘에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거 시대랑 안 맞는 거 아니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온다면서요? 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네. 가족주의에 기반을 하는 건데 요즘 시대는 가족주의가 다 해체가 되고 예.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 되게 많은데 뭐 안 보고 사는 친척들, 가족들 되게 이런 많잖아요. 경우에도 사실은 처벌하지 않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인 같이 의사 변별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결정 능력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을 상대로 네네. 친족들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처벌하지 못하는 거는 오히려 되게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친족이 범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친족 상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장애인이 아닌 일반 뭐 노인에 대한 뭐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따져볼 부분이 있겠네요. 국감에서도 이번 국감에서도 뭐 개정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데 관련된 영상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뭐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존치되는 건데 형제간에 뭐 아주 뭐 좋은 형제간도 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검토를 저는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그 전현직 법무장관이 마음이 통한 것 같네요. 과거에 저기 뭐 헌재 판단 때 위헌 여부 다툰 적도 있었다는데 결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2012년에 이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네. 위헌이라고 해서 심판이 청구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결정을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가정 내부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거는 좀 자제돼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친족 상도례 규정은 사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이용해서 친족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박수홍 씨 사건만 봐도 이 횡령 액수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단순히 친족이라고 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이렇게 특례를 주는 건 사실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거를 그냥 무제한적으로 만약에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네. 뭐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살짝 뭐 빼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뭘 사 먹고 싶어서 부모 지갑에서 살짝 돈을 빼가는 것도 이것도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미약한 불법성이 미약한 부분에 있어도 국가 형벌권이 관여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제3자가 이거를 뭐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과도한 처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률적으로 뭐 전면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건 다 일장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단서 조항을 좀 달아놓는다든가 장치를 좀 거는 방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네. 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친족 상도례 규정은 유럽에 아까 제가 고대 로마법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원이요. 네. 유럽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그래요? 있고 스위스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게 친족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친족 상도례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친족 상도례를 적용하는 이 친족의 범위를 좀 더 줄이는 건 어떠냐. 아까 친족 같은 동거 친족은 형 면제지만 그 외의 친족은 이제 친고죄라고 했는데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어요. 인척이라는 거는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인데 뭐 예를 들면 처제라든지 예. 뭐 시동생이라든지 우리가 뭐 친인척할 때 그 인척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사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정말 가족화
똑같이 지내는 친인척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 친인척의 범위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동거친족이나 뭐 직계혈족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형 면제잖아요. 네네. 형 면제는 사실 부당하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고죄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상이 좀 변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뭐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몇 가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수홍 씨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이준봉님, 돈도 돈이지만 저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떡하노 하시고, 녹천님, 가족끼리라고는 하지만 금액이 너무 좀 심하더라. 액수가 좀 컸죠, 박수홍 씨 네. 관련 지금 사건이. 우웅님, 위증의 죄로 더욱더 가중처벌하라. 좀 강경한 의견 주는 분도 계시고요. 가족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른 내용 관련된 채팅글도 몇 가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전술핵 재배치 관련된 얘기 나오긴 관련해서 운몽구님, 북한 핵실험하면 남북 합의, 파기함이 마땅하다. 정진석 파이팅 하시고요. 사막의 닌자님, 대한민국 핵 보유만이 완전한 자주국방 하시고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님, 대한민국이 기네요. 쬐깐한 나라에서 핵 쏘면 공멸이다잉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장 발언 관련된 의견 마지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영태님, 김문수 옳은 말 했습니다. 마하엠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표방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상반된 의견이네요.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현수최님, 정진석에 이어 김문수까지 유병호도 다 크게 한몫하네. 그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는 걸 모르시나 하시고, 아드리아님 마지막으로 생각의 자유는 보장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관련된 얘기는 의견이 좀 분분하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10월 13일 목요일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